요즘에 뭐 해외 뉴스 뭐 이런 거 보면은 성장주 투자, 아예 그냥 뭐 벤처, 요즘에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니까 뭐 AI도 온다, 뭐 5G도 온다, 뭐도 온다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씨앗에 먼저 투자하는 게 오히려 물론이죠. 좋다 뭐 이런 근데 얘기가 있는데. 가치 투자에 대한 정의가 내가 생각하는 가치 투자와 그 한국에서 많은 얘기하는 가치 투자하고는 좀 틀려요. 네. 그러니까 가치 투자라는 거는 가치를 두고 투자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가치가 뭐냐? 그 회사의 자산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잠재력도 가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가치 투자라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자산이 많은 거, 그 다음에 성장성이 별로 없지만 자산이 많은 거를 가치 투자라고 약간 생각이 틀려요. 나는 네. 이 회사가 AI다, 뭐 이 회사가 무슨 바이오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게 뭐 어떤 첨단적인 어떤 생각이다. 당연히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가치 투자한다는 뜻이죠. 그거의 반대 개념은 모멘텀 플레이죠. 네. 그래프를 보고 투자한다든가 마켓 타이밍을 한다든가 네. 그런 건 안 한다는 거지. 저희는 당연히 그래서 투자하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치 투자가 워낙 텀이 기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모멘텀 플레이나 차트 플레이 뭐 이런 거를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이런 플레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고 봐요. 절대 성공하지 네, 못한다.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고 봐요. 그 똑같아요. 카지노에 가서 돈 못 버는 거 똑같아요. 수수료를 극복하지 당연하죠. 못하면. 강원랜드에 있는 기업 방문을 갔을 때 강원랜드에 있는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강원랜드에 오시는 분들 아주 자주 오시는 고객들, 그러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큰 부자 된 사람이 있느냐? 100% 패가 망신했대요. 큰 돈은 없다. 예. 아니 그러니까 큰 돈을 번 사람이 없다. 예, 큰 돈을 번 사람이 예, 없다. 근데 그게 도박을 할 때 항상 개수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드가 어떻게 나올 거로 예측을 하거나 뭐 계산을 하잖아요. 예. 근데 결국은 재산을 탕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식 투자 마찬가지죠. 그래프를 보고 투자해서는 절대로 저는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절대 돈을 벌 수 없다. 네, 절대 벌 수 없다. 왜냐하면 그래프는 그래프예요. 과거예요. 내일 일어날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과거의 그래프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럴듯하죠. 과거를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일어난 일을 보면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더라.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요. 아니 물론이죠. 근데 제가 경험으로는 예. 예,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스커드라는 회사에서 일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제 제가 받은 교육은 그 펀드 매니저들이라든가 스커드에서 배운 거는 never 차트 플레이. 결국은 그 회사의 경영진이 주가를 결정할 거다. 경영진이 어떤 사람인가를 연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흔히 투자 대가들 책이나 네. 실제로 투자하는 거 보면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경영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 물론 뭐 ROE라든지 뭐 지금 그쵸, 이런 예. 것도 중요하겠지만 경영진이 가장 투자의 1순위로 보면 될까요? 쉽게 얘기해서 주식 투자라는 거는 동업하는 관계라고 보거든요. 내가 어떤 주식을 살 때는 이 회사가 앞으로 확장성이 있다고 보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경영진이 멍청하다든가 아니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난 잠을 못 잘 것 같거든요. 주식이 빠진 거는 잠 자지만 그 회사 사장이 이상한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예측을 못했을 때는 그때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만큼 경영진이 중요한 거죠. 이 회사가 앞으로 시가총액이 얼마큼 늘어날 건가 이거를 예측하는 거는 상당히 그 경영진의 능력에 따라 있는 거죠. 그리고 도덕성. 결국 아이폰을 보지 말고 스티브 잡스를 봐라 뭐 이런 느낌과 뭐 비슷한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 그 회사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영진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어떤 비전이 있는지, 그 사람 백그라운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거죠. 근데 흔히 저희가 생각하는 경영진들은 저 높은 곳에서 장막 속에서 안 보이는 곳에 계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문을 제기해.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네. 그 경영진이 그 하루 종일 내가 따라다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냐? 물론 근데 이제 그 경영진이 그동안 해온 거 보면 알죠. 예를 들어서 배당을 어떻게 했는지,
배당. 그다음에 이분들이 그동안 돈을 버는 거 뭘 했는지, 골프장을 샀는지, 아니면 막 그걸로 막 그 엉뚱한데 막 썼는지,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과거의 트랙 레코드를 보면 이 회사는 어떤 회사구나 대강 알 수가 있죠. 이제 가능한 한 그런 회사는 피하는 게 좋은데 또 어떤 경우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주식 가격이 굉장히 쌀 수가 있어요. 경영진이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치면 싸지는 거 맞아요. 싸게 예를 들어서 네. 경영진이 좀 약간 좀 이슈가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그 영향인 것도 있다고 보는데 너무 싼 거죠. 네. 그러니까 싼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경영진이 앞으로는 잘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그래서 이제 많은 외국의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자꾸 경영진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이유가 조금만 바꾸면 이 회사는 엄청나게 좋은 회사가 될 텐데 왜 경영진은 그걸 모를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이제 그 액티비스트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그런 거죠. 저한테도 와서 이 회사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한국의 이 회사 자기는 너무너무 익사이링하다 이 회사에. 근데 경영진을 만나보면 자기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왜 이렇게 회사를 망칠까? 그래서 이제 그 양쪽 사이드가 있지만 결국은 경영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회사의 가치를 2배로 늘릴 수도 있고 3배로 늘릴 수가 있는데 경영진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는 그 회사 가치를 또 떨어뜨리니까요. 그럼 대표님이 투자를 결정하실 때 제 1순위는 물론이죠. 그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뭔가 숫자로 만약에 말씀을 해주신다 하나만 찍겠다. 그럼 어떤 걸? 그러니까 그 회사의 그 ROE죠. ROE. 예. ROE라는 거는 경영진의 의지가 발현된 거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는 돈 너무 많이 버는데 캐시가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한국 회사들은 이제 그렇거든요. 그렇죠. 현찰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ROE를 완전히 깎아먹고 있거든요. ROE를 보면 이 회사를 배당으로 많이 주면 ROE가 굉장히 높아질 텐데 왜 그런 결정을 안 할까? 그래서 ROE를 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 회사에 캐시가 얼마큼 있는가. 너무 많은 게 문제죠. 너무 많으면 오히려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그렇죠. 왜냐면 ROE를 깎아먹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현금이 많으면 안정적이 돼.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이죠. 더 좋은 회사로 보면. 아니죠. 거꾸로죠. 회사가 캐시가 지금 한국 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캐시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ROE를 깎아먹죠. 그 돈으로 차라리 그 돈으로 굉장히 그 부가가치가 높은 데로 투자가 되거나 아니면 배당으로 줘야죠. 그래서 회사를 가볍게 해야죠. 그래서 ROE라는 거는 뭐예요? 저희가 돈 버는 거에 자본금에 나눈 거잖아요. 네. 근데 자본금이 너무 커진 거죠. 캐시가 너무 쌓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국 회사들은 굉장히 영리하게 하니까 그리고 주주들이 그런 걸 계속 챌린지 하는데 한국은 옛날에 유보일이라고 있었어요. 그 캐시가 쌓이면 쌓일수록 좋은 거다고. 그래서 네. 이제 그게 아직도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죠. 오히려 투자할 때를 찾는 것 자체가 능력이다 그렇게. 투자할 때 찾거나 배당을 많이 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경영진이 그 현금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를 보고 간접적으로 이 회사 경영진이 똑똑하냐 아니냐를 알 수가 있죠. 대표님, 제가 뭐 다른 사람들 나 대표해서 질문 드리면 우리나라 그 투자자들이 개인들이 특히 코스닥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요. 변동성이 그래요? 오케이. 근데 코스닥 시장을 이렇게 보면은 진짜 너무 활력이 좀 없는 것 같다. 잠겨 있어도 너무 오래 잠겨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코스닥 시장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그 코스닥 전체가 어떻다고 좀 평하기는 좀 제가 그 모든 회사를 다 아는 건 네. 아니니까. 근데 분명히 그 중에서도 이제 좋은 주식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근데 코스닥의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나온 얘기지만 경영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경영진이 확실하지 않고 좀 그렇죠. 신뢰감이 떨어지고. 그렇죠. 신뢰감이 이 경영진이 정말로 주주의 가치를 얼마큼 알고 창업을 했는지, 주주의 가치를 얼마큼 중요시 여기는지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해요. 그래서 좀 주식 고를 때 굉장히 더 한 번 더
그러니까 코스피에 비해서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오히려 돈을 벌기 더 어렵다라고. 그러니까 더 좋은 회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찾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바이오 쪽 주식이 좀 많잖아요. 네. 거기요. 근데 정말 바이오를 정말 이해를 얼마큼 하고 있는지 그런 면에서 회의가 저도 쉽지 않거든요. 저도 바이오 쪽은 잘 모르니까 우리 회사 애널리스트들하고 많은 의논을 하지만 그래도 그런데 시가총액이 너무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진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런 면에서는 좀 코스닥이 네. 그런 경영진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자질이라고는 그렇지만 그 퀄리티라고 그러는데 그 퀄리티 오브 매니지먼트라고 그러는데 모든 게 포함되죠. 이제 기업 지배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아직은 좀 미흡한 게 많죠. 방금 바이오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개인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면서 또 무서워하기도 하고 도대체 알 수 없는 게 바이오인데 덩치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아예 시선을 돌릴 수도 없는 것 같고 바이오주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내가 바이오에 관심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하죠. 네. 이제 앞으로 사람이 오래 살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해서는 계속 그 사람들이 많은 돈을 쓸 거고 많은 부가가치가 일어날 거고 그건 당연하죠. 근데 만약에 내 재산의 5%다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네. 근데 한국의 많은 투자가들은 그냥 단순히 큰 부자 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렬하죠. 그러니까 뭐 1년에 5% 버는 거는 관심이 별로 없고 그냥 5배 오르는 거, 그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저는 그때부터 투자가 아니고 투기가 되는 거죠. 알로케이션 이슈라고 봐요. 바이오는 당연히 투자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그다음에 바이오 투자하더라도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얼마큼 있느냐. 그래서 이 회사가 목숨을 걸고 연구하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다. 그럼 전 투자 안 한다고 그러죠. 그게 잘못되면은.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연구진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은 게 5개 연구하고 있다든가 10개를 연구하고 있다든가 그러면은 저는 그런 거는 사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한국의 바이오에도 약간 그 업력이라 그러나요? 그 좀 긴 거에 투자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좀 증명이 돼 있거나 파이프라인이 쭉 대기하고 그렇죠. 있는. 예. 그리고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과거 뭐 20년 동안 있던 회사다. 네. 그러면 훨씬 더 신뢰감이 가죠. 근데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네. 여쭤보고 싶은 걸 평상시 여쭤보면은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분명히 배당주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럼 사람들이 흔히 요즘 많이 생각하는 배당 업종이 은행들 워낙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야 이거 은행 배당이 좋으니까 야 배당 때 이걸 샀다가 뭐 나가는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데요. 일단 뭐 배당만 보고 사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저는 그거는 항상 예. 남들이 아는 거는 다 내가 아는 거 남들 다 아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절대 단기적인 생각은 왜냐면 배당은 받을 지 모르지만 주가가 반영하거든. 네. 예, 그건 너무 지극히 단편적이다. 그리고 그렇게 돈 못 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 은행들을 보면 우리나라 금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 돈은 정말 잘 버는데 뭐 PBR도 완전히 바닥이고 사람들의 주가도 완전히 내려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일반인들 저 같은 일반인들이 보면은 아 이게 싼 거 아니냐 이게 가치주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은행주가 이렇게 내려간 데는 물론 다 이유가 있긴 한데 우리나라 금융 섹터가 좀 전혀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뭐든지 주식 가격은 미래를 반영하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 있는 은행들이 저는 계속 하강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네,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지금 옛날에는 고성장이었을 때는 그 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죠. 네. 근데 옛날처럼 그 돈을 은행 예금을 이체해서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게 그 모델 갖고는 서바이벌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펀드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네.
그동안 이제 수수료 수입이 괜찮았거든요. 펀드를 팔고 거기서 1년에 1%를 붙이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직접 앱을 통해서 하면 필요 없이. 왜? 네. 근데 사람들이 좀 몰라서 하는 거거든요. 네. 아는 순간 내가 왜 은행에서 사지?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수입원은 은행이 갖고 있는 수입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은행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또 그 빌려주는 것도 핀테크가 있죠. 네. 그러니까 기업 환경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방만하잖아요. 예를 들어 유튜브 유튜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유튜브 혼자 하는데 비용이 안 들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방송국에서 모든 장비 뭐 PD도 있고 뭐 저런 경쟁력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미리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은행을 근데 이제 몇 년은 더 좋을 수가 있을지 모르죠. 그게 이제 공룡이 이렇게 갑자기 죽지 않고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없어지는 것처럼 은행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점점 뺏기게 될 거다. 예를 들어서 그런 수수료도 굉장히 비싸고 송금 수수료도. 네. 근데 요새는 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그 뭐랄까요 큰 공룡이 있는데 계속 뜯어먹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금융에서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금융 산업이 아니었는데 굉장히 무섭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있는 그냥 은행만 가지고는 쉽지 않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시티뱅크 같은 경우도 그런 랜딩 클럽 같은 거를 P2P 같은 거를 그냥 아예 머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버려서 이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를 이제 보완하는 거죠. 그럼 제가 또 몇 가지만 또 네.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금융 쪽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해주신 것 중에 카카오뱅크 얘가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IT 기업이라고 하면 기존의 대기업들 빼고는 성공한 게 얼핏 생각나는 게 뭐 네이버, 카카오 이 정도인데 이쪽 회사들도 주가가 최근에 좀 오르긴 하는데 정체가 어느 정도 돼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런저런 변화, 은행 걸 뜯어먹기도 하고 하면서 IT 분야가 좀 커질 수 있지 않나. 그럼요.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저는 그런 저도 100% 동의하죠. 앞으로 이쪽에서 더 커질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카카오를 갖고 싶으냐 아니면 은행을 갖고 싶으냐 저는 카카오를 갖고 싶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붙일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장성에 봤을 때 네. 은행은 확장성이 없다. 주식은 제일 좋아하는 게 확장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맥도날드가 1호가 열었으면 2호가 생기고 3호가 생기고 그러면 주식에 투자하는데 은행은 그 확장성이 없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산업을 보거나 기업을 봤을 때 일단 확장성과 제일 중요하다고 보죠. 제일 또 중요한. 예. 근데 예를 들어서 확장성은 좀 다른 기업에 덜하지만은 배당을 많이 준다든가. 네. 그래서 통신사업이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요. 통신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10% 20% 늘어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네. 캐시카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주식을 사면 돈은 계속 들어올 거고 그리고 그거를 배당금으로 주면 그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죠. 저는 그 미국에서 뉴저지에 살았거든요. 항상 제가 생각한 게 제일 갖고 싶은 주식이 뭘까. 내가 매일 뉴욕까지 다리를 건너거든요. 뉴저지에서 뉴욕까지 갈 때. 근데 그 무지하게 비싸요. 한 2만 원이에요. 한 번 건너는데. 네. 내가 저 다리를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냥 이 세상에 좋은 게 없잖아요. 가끔 가다가 페인트만 좀 칠해주고. 워런 버핏이 그런 주식을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예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누가 카피를 못 하잖아요. 다리를 또 세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주식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요새는 그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다리를 하나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붙이기만 하면 되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개인진이 얼마나 영리하느냐, 그거에 이슈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확장성이 없죠. 보링하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제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할 것 같은데. 불리하죠. 미국의 기업하고 똑같죠. 예. 미국도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 거기 죽었잖아요. 천안 산업. 네, 죽었죠. 그러니까 그런 데 투자하면 안 되죠. 아,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제조업인데 또 너무 확장성을 위주로 보면 사실 투자할 곳이 또 너무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요새 엔터테인먼트 그것도 뭐 K-팝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여행, 서비스 업종, 그다음에 금융 뭐 예. 많이 생기겠죠. P2P 생길 거고 그런 뭐 아까 얘기했는 플랫폼 같은 경우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물론 미국처럼 다양하지 않죠. 미국은 저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다. 네, 너무 예. 비싸요. 그러니까 뭐 아마존 같은 경우 돈도 못 벌면서 저렇게 비싸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버 지금 많이 내렸지만 난 말도 안 되게 비싸다고 보거든요. 네. 결국 에어비앤비도 못했잖아요. 상장. 네, 못했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한국은 오히려 그 잘 고르면 좋은 주식이 많이 생길 거다. 아니 많이 있다는 많이 거고요. 결국은 돈이 들어와야 또 그런 기업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퇴직연금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월급쟁이들이 주식을 친근하게 생각해야 되고 익사이딩 해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 주식 얘기를 해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 만났을 때 야 나 요새 어떤 주식 봤는데 이렇더라 어떻더라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이게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 맞아요. 이긴 한데요. 주식시장이 좀 화락이 아니 그때 too late. 사람들은 이제 관심을 예. 가지는 게 주식 올라갈 때 관심을 가져요. 그렇죠. 예. 그리고 주식은요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5년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굉장히 짧거든요. 삼성전자 예를 들면 내가 삼성전자를 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까지 거의 안 올랐어요. 10년은 안 올랐어요. 그런데도 들고 있어야 되나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이 회사를 동업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상도 그 야단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결국은 내가 노후 준비하는 수단이라고 믿는 거고 오랫동안 투자해야 되고 참을성이 필요한 거죠. 최근에 아까도 잠깐 얘기 나눴지만은 필슨 코리아 펀드 네. 이제 신문에서 보고 내가 안타까운 게 그 회사 그 펀드가 1,000억을 모았다. 그게 좋은 생각이죠. 1,000억이라는 돈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에 그런 기업이 잘 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그 기사의 내용은 수익률이 6%다 7%다 지금 들어가는 게 좋을까 나쁜 게 좋을까 그래서 내가 결국은 또 그런 단기적인 거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내가 20년 기다리니까 100배 올랐더라 이래서 주식에 투자하는 거지 여기서 5% 벌고 또 저기서 5% 벌고 이렇게 해갖고 그거는 주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럼 조금 수준이 낮은 질문일 수도 있어요. 네. 일반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잠깐 하나 들어보세요. 수준 낮은 질문은 없어요. 한 10년, 20년을 보고 굳게 마음을 먹고 들어갔는데 네. 한 6개월 정도 만에 50%가 됐다.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버티고 기다리고 아니요. 계시나요? 제가 그러면 그분한테 질문을 하죠. 이 주식을 왜 샀습니까? 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5G에 관한 회사다. 네. 그래서 내가 기술을 좀 안다. 보니까 이 회사 갖고 있는 기술이 엄청나게 좋더라. 그래서 베팅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주식 하셨다. 근데 50% 빠졌어요. 그러면 더 사는 거죠. 단가를 오히려 왜냐면 내가 예. 엄청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팔아서 50%가 됐는데 야 웬 떡이냐 더 사죠. 그러니까 샀을 때 이유가 대부분 분명해요. 왜 샀습니까? 그러면 그래프 보니까 살 타임인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사라고 해서 샀다. 어떤 경우는 그냥 느낌상 좋을 것 같았다. 그렇게 산 사람들은 50% 빠지면 잠을 못 자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하지만 내가 그 회사를 잘 알고 투자했으면 50%가 왜 문제가 되죠? 가격에 보는 게 아니라 회사를 봐야죠. 보통 사람들 일단 회사에 대한 자신의 그 믿음이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산 떨어지면 거죠. 좀- 공부를 안 하고 샀고 그 다음에 너무 빨리 쇼업을 보려고 그러는 거죠. 또 빨리 결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를 갖고 있으면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이 회사가 확장할 거라는 그런 믿음에 투자했으면 그런 의미가 별로 중요하지 않죠. 50% 빠진 주식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네. 나중에 지나니까 10배가 되는